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그 시절,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28일 연속 수중 작전, 400m 작전 수심이라는 극한의 조건 앞에서 일본마저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며 포기했죠.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으로만 알려졌던 그 나라가 말입니다.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강대국들이 포기한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켰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해양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던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러시아가 핵 잠수함을 동쪽에 전진 배치하고 중국이 서쪽에서 우리 영해 가까이까지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군의 전력이라고는 고작 빅토리아급 4척뿐이었습니다. 빅토리아급은 영국에서 중고로 들여온 30년 넘은 낡은 잠수함이었어요. 이미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 장비로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죠. 매일 아침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북극해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얼음으로 덮인 바다 아래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당시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는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고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미발견 석유 매장량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북극해에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레어스 등 희토류 광물도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서 각국의 관심이 급증했던 거죠. 러시아는 이미 북극 항로를 자국의 절대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북극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무르만스크와 세베로드빈스크를 중심으로 한 북방 함대 확장, 신형 쇄빙선 건조, 북극해 연안 군사기지 확충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국방장관이 단독 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엔 너무나 암울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솔직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 한 척이면 우리 전체 잠수함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외교적 해결책은 없나?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북극해는 이미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아시아 유럽 항로가 30% 단축됩니다. 스웨즈 운하를 우회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는 전 세계 해운 업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재정부 관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답했습니다. 대규모 잠수함 전력 증강이 필요합니다. 최소 50조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캐나다 연간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규모였거든요. 50조 원이라고 재정부 관계자가 놀라며 반문했어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해. 그날 밤 장관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방금 총리와 통화했다.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승인받았어. 자네가 전담하라. 저는 그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 군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거든요. 조건은 타협 없이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라. 28일 연속 수중 작전, 400m 작전 수심, 북극 환경 완전 대응이다.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조건은 핵 잠수함에 중하는 성능이었거든요.
장관님, 그런 조건이면 현존하는 재래식 일본은 자체 개발한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하나둘씩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28일 연속 수중 작전이라는 조건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기존 기술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독일 HDW가 가장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U-24급을 최대한 개량해도 28일 연속 자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HDW의 수석 엔지니어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우리 최신 AIP 시스템도 연료전지와 스털링 엔진을 조합해서 최대 14일에서 16일이 한계입니다. 28일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그럼 개발 가능성은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최소 7년에서 8년의 개발 기간과 개발비만 20조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성공도 보장할 수 없죠. 독일은 그동안 AIP 기술의 선두주자였어요. 연료전지와 스털링 엔진을 이용한 공기 분류 추진 시스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들의 U-22급과 U-24급 잠수함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28일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겁니다. 프랑스 나발그룹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스코르펜급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플랫폼이지만 28일은 설계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나발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현재 스코르펜급도 AIP 없이는 3에서 4일 AIP를 적용해도 최대 10일이 한계입니다. 28일을 달성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해야 해요. 400m 수심은 어떤가요? 이것도 구조적 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설계상 300m가 안전한계예요. 400m를 위해서는 선체 강도를 크게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배수량이 증가하고 모든 설계가 바뀝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는 더욱 솔직했어요. 아스트유트급은 햇 잠수함이고 재래식으로는 그런 성능이 불가능합니다. BAE 시스템스의 설명은 현실적이었어요. 영국은 1990년대부터 핵 잠수함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저는 의심스럽게 제안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잠깐, 이게 진짜야? 28일 연속 수중작전 가능? 네. 그리고 400m 작전 수심 48명, 자동화 체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48명이라는 숫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70명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48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AIP 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네? 네, 독일의 스털링 엔진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하네요. 제안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적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거든요. KSS-3 도산 안창호급이라는 모델명으로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성능 테스트 데이터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이거 진짜 자료야? 혹시 과장된 거 아니고? 저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인 것 같아요. 마이클 중령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해군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들과 제시 도주 계속 편집이 모두 일치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 수출 사례를 들으니 좀 더 신뢰감이 생겼어요. 적어도 허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잠수함을 수출했는데 KSS-2급을 개량한 나가판다급이라고 해요. 현재 세 척이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성능은 어떤가? 인도네시아 해군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내구성과 신뢰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한국 잠수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켜 왔더라고요. KSS-1 장복 5급부터 시작해서 KSS-2 손원 1급, 그리고 KSS-3 도산 안창호급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축적해 왔던 겁니다. 특히 KSS-3는 3,000톤급 대형 잠수함으로 기존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잠수함 개발 역사를 살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1987년 독일로부터 한국의 방위산업도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었어요. KEAI에서 개발한 TO-10 고등훈련기는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한화시스템의 K9 자주포는 세계 베스트셀러 무기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LIG NEX-1의 레이더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이런 종합적인 기술 기반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고성능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조선업의 기술적 기반, 철강 기술, 전자 기술, 방위산업 기술이 모두 결합된다면 충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접근 방식도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들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제안서에 따르면 KSS-3는 승조원의 생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기존 잠수함들이 무기체계와 기술적 성능만 중시한 반면 한국은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거였죠. 이는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잠수함은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장비를 집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거든요. 개인 침실, 넓은 식당, 휴게실, 심지어 간단한 운동 공간까지 모든 것이 승조원을 배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정말 28일 연속 작전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P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독일이나 스웨덴이 주로 사용하는 스털링 엔진 방식이 아니라 연료전지 방식을 택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연료전지는 이론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조용하지만 실용화가 어려워서 대부분의 나라가 포기했던 기술이었어요. 연료전지 AIP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기계적 구동 부품이 없어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스털링 엔진은 피스톤과 실린더가 움직이면서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하는데 연료전지는 화학 반응만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완전히 조용합니다. 둘째, 효율이 높아요. 스털링 엔진은 열역학적 사이클을 거치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연료전지는 직접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을 보면 매번 기존 강국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한국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매번 한국은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잠수함 기술에서도 기존 강국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한국의 발전 패턴을 보면 항상 후발주자에서 시작해서 선도자가 되는 과정을 반복해왔거든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한국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인프라 수준이 캐나다 못지않았고 공항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세련되고 활기찼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풍경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 인프라도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부산 항해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고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계속 입출항하고 있었어요. 부산항은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이었습니다. 연간 2천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항만을 운영한다면 잠수함 기지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내 곳곳에서 현대,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들의 간판을 볼 수 있었어요. 이들 기업의 규모와 기술력을 생각하면 잠수함 개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한국 해군 관계자와 만났어요. 김대령이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 잠수함 기술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안녕하세요, 김대령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김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외형부터가 기존에 봤던 잠수함들과 달랐거든요.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이게 도산 안창호함입니까? 네,
KSS-3 1번함입니다. 크기도 인상적이었어요. 길이 83.5m, 폭 9.6m, 배수량 3,358톤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KSS-2가 1,800톤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크기였어요. 크기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3,000톤이니까요. 승조원 생활 공간을 확보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였어요. 선체 표면의 마감 상태가 매우 우수했고 각종 센서들의 배치도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선체의 매끄러운 곡선이었어요. 선체 형상이 독특하네요. 수중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설계예요. 유체 역학적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김대령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천 번의 설계 검증을 거쳤어요. 기존 잠수함보다 저항이 1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선체 강제는 어떤 걸 사용했나요? 포스코에서 개발한 고장력 특수강을 사용했습니다. 400m 수심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400m 수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감이 났어요.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이 200에서 250m가 한계인데 400m는 정말 깊은 수심이었거든요. 이는 핵잠수함 수준의 내압 성능이었습니다. 포스코 강제의 특징이 뭔가요? 기존 강제보다 강도는 30% 높으면서도 무게는 10% 가벼워요. 용접성도 크게 개선되었고요. 이런 첨단 소재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더 깊이, 더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부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더욱 컸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적이었습니다. 엔진이 가동 중인데도 거의 무음 상태였어요. 지금 AIP 시스템이 작동 중인가요? 네, 연료전지 AIP가 가동 중입니다. 소리가 거의 안 나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 정도면 기존 잠수함의 좁고 답답한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개인 침실이 있었어요. 물론 크지는 않았지만 1인 1실 체계였습니다. 각 침실에는 개인 침대, 옷장, 책상, 심지어 개인 모니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장되는 개인 공간이 있다는 건 장기간 항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48명 전원이 각자 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각자 방이 있네요. 28일 동안 생활하려면 개인 공간이 필수예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식당도 넓고 쾌적했어요. 기존 잠수함들의 빛 좁은 식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6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크기였고 식탁과 의자도 편안했어요.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뉴스나 영화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식사는 승조원들의 가장 중요한 휴식 시간이에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어야 해요. 조리시설도 최신 설비였어요. 전자레인지, 오븐, 냉동고, 냉장고 등이 완비되어 있었고 신선한 음식을 28일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휴게실도 별도로 있었어요. 소파, 테이블, 대형 TV, 책장, 운동기구 등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TV에서는 뭘 볼 수 있나요? 위성방송, DVD, 인터넷 스트리밍까지 가능해요. 승조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가기도 해요. 인터넷까지 대단히 정말 놀라웠어요. 물론 수중에서는 위성통신이 제한적이지만 부상했을 때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다고 했어요. 작은 헬스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러닝머신, 사이클, 웨이트머신 등 기본적인 운동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운동 공간까지 있네요. 28일이면 거의 한 달이니까요. 신체 건강 유지가 중요해요. 좁은 공간에서 오래 생활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순환기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나요? 공간이 부족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승조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개인 수소 저장 탱크, 산소 공급 시스템, 연료 전지 스택, 전력 변환 장치, 냉각 시스템 등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정교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수소는 어떻게 저장하나요? 고압 탱크에 저장해요.
안전성을 위해 이중 차단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였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저장 시스템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적용해서 위험성을 최소화했다고 했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육상용보다 내구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연료전지 기술의 핵심은 내구성이었어요. 육상에서 사용하는 연료전지와 달리 잠수함용 연료전지는 진동, 충격, 습도 변화 등 극한 환경을 견뎌야 했거든요. 한국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무기체계도 둘러봤어요. KSS-3는 얼배뿐만 아니라 수중발사 순항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직발사 체계가 장착되어 있어서 잠수 상태에서도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었어요. 편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나요? 네, 수중에서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500km 이상이에요. 이는 캐나다가 원하던 다목적 능력이었어요. 단순한 대잠전뿐만 아니라 지상 타격 능력까지 갖춘다면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었거든요. 통신 시스템도 첨단이었어요. 위성통신, 수중 음파통신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극지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극지 위성 통신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북극에서도 통신이 가능한가요? 네, 극지 위성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이 있어요. 북위 80도까지도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KSS-3를 둘러본 후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김대령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대령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었나요? 대부분 노후 모델이지만 기습 공격 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최신형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환경에서 KSS-3 같은 고성능 잠수함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단순히 연안당어가 아니라 멀리 나가서 적을 먼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부산에서 이틀을 보낸 후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기술에 담긴 철학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와서 다른 나라 잠수함들과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일본의 타이게이급은 분명 정밀하고 뛰어난 기술이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혁신적이었지만 승조원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독일의 이실사급도 마찬가지였어요. AIP 기술은 우수했지만 장기간 작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털링 엔진의 소음 문제와 효율성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프랑스의 스코르펜급은 검증된 기술이었지만 혁신성이 부족했어요. 기본 설계가 오래되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잠수함 기술은 핵잠수함에 특화되어 있어서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었어요. 아스투트급은 우수한 핵잠수함이지만 캐나다가 원하는 재래식 잠수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어요. 연료전지 AIP는 다른 나라들이 포기한 기술이었지만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자동화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48명으로 3,000톤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수준의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는 단순히 인력 절약 차원을 넘어서 승조원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였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기체계의 성능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36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스털링 엔진의 열교 환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연료 소모량이 계획의 150%를 넘어서면서 AIP 시스템이 한계에 달한 거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연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모되고 있어요.
독일 기술진들이 당황하며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스털링 엔진의 기계적 한계였어요. 장시간 연속 운전하면 각종 부품의 마모와 열 누적으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독일 잠수함은 36시간 만에 AIP 시스템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터리만으로는 추가 12시간 정도가 한계였죠. 죄송합니다. 스털링 엔진을 재시동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72시간 연속은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현재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엔진 냉각과 점검이 필요해요. 독일이 자랑하던 AIP 기술도 결국 한계를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실험실이나 단기 테스트에서는 문제 없었지만 72시간 연속 운전에서는 견디지 못한 거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스코르펜급의 결과는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30시간이 지나자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어떤 오류인가요? 소프트웨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멈춰버렸어요. 시스템 재부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전투 체계는 매우 정교했지만 그만큼 복잡했어요. 장시간 연속 운전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정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복잡한 시스템이라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프랑스 기술진들이 몇 시간 동안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시간 연속 운전에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문제가 드러난 거였죠. 죄송하지만 테스트를 중단해야겠습니다. 일본의 타이게이급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연속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국도 사실상 포기 상태였어요. 재래식 잠수함 기술에서는 이미 뒤처져 있다는 통신이 안 되면 항법은 어떻게 하나요? 관성 항법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환되어 수중 음파 항법과 결합해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5번째는 극한 수심 상황이었어요. 400m까지 잠수해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심 400m 도달 선체 응력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포스코 특수강의 성능이 입증되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어요. 선체 구조도 안정적이었고 각종 장비들도 수화합에 잘 견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비상 상황을 테스트했지만 KSS-3는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응했어요. 자동화 시스템의 우수성이 확실히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도 한국 잠수함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항하고 있었어요. 연료 전지 시스템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모든 계기들이 정상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네, 이 상태로 며칠 더 운용할 수 있어요. 28일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승조원들의 상태였어요. 7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로감 없이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몇 명과 이야기해봤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별로요. 개인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다른 잠수함 경험과 비교하면 예전에 탔던 잠수함은 3일만 지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건 완전 달라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우선 조용해요. 그리고 개인 침실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요. 식당도 넓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승조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정말 28일도 가능할 것 같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환경이라면 한 달도 문제 없을 거예요. 승조원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기존 잠수함이었다면 이미 탈진 상태가 되었을 텐데 KSS-3 승조원들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오자 모든 참관자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유일하게 완주한 나라였거든요. 더욱이 중간에 여러 비상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했어요. 이 정도 성능이면 핵잠수함과 맞서도 충분하겠네요. 참관했던 캐나다 핵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적 배경을 가진 두 나라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한국과의 만남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민주화,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술의 의미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